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6회차 강의의 첫 번째 강의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못 듣는 분들 때문인데요, 제가 강연 관련해서 공지를 올릴 때마다 못 들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들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고 또 복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올립니다. 이 강의는 돌고지 생활예술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강의고요. 센터와 수강생 분들 양측의 동의를 받고 올리는 영상이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단 복제나 배포 같은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일기쓰기라는 아주 사소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강의이지만 어떤 방구석 유튜버의 수많은 공부와 노력을 담아 만든 지적 재산물이니까요. 자, 그럼 6회차 강의의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6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기본 개념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과 시간 관찰을 우리가 어떻게 일기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5월 마지막에는 이제 은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문장 표현이죠. 문장 표현에 들어가고 현충일날 쉽니다. 그래서 현충일날 나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6월달로 넘어가요. 그래서 6월 두 번째 주에는 그 어렵다고 하는 감정이 과연 무엇이고, 감정 일기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저널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의사결정을.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하기 싫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이고, 내 일주일을 살았을 때 그 가치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치 단어 일기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써야 되나?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떼쓰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여기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칠애가 우울증에 걸려서라는 영화인데, 이거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되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이제 만화 작가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서 여보 나 회사 못 가겠어. 어느 날 아침에 딱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부인이 남편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음으로 내렸던 처방이 이제 일기쓰기였어요.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거다. 잘 쓸 필요 없다. 그냥 그날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 아무거나 써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일기 되게 오래 썼는데 나 인지행동 치료하는 건가? 뭐 이제 혼자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뭔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인지행동 치료가 되게 거창한 얘기 같지만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우리라고 인식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지욱이라는 사람이 나 오늘 운동 안 하고 야식 먹고 싶어. 나 오늘 이거 하고 싶어. 나 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래. 뭐 얘한테 돈을 빌릴래. 얘한테는 욕을 할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린 그걸 다 수용한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마트에 아이들을 한 10명 데려가면 10명이 다 하고 싶다고 얘기하겠죠? 저거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엄마 나랑 이거 하자, 나 이거 할래, 막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통제를 하시겠죠?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통제를 안 해요. 왜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고 그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뇌과학에서도 밝혀졌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다 우리가 만든 허상이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여러 명의 아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그대로 좋게 내두고 잘못된 생각들은 하지 마, 너 안 돼, 가만히 있어,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고, 쓸데없는 생각은 자제시키고 쓸모 있는 생각은 자주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책을 쓰고 뭔가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능력을 이제 저는 저널링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이거를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구나
라는 이제 소명의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얘기하려면 2016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어요. 그래서 지금 GPT도 되게 엄청나게 뭐 지금 얼마 전에 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긴 했지만 이때도 인간 직업 사라지고 뭐 난리 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긴 한데 이때 이제 저는 문과생이다 보니까 전혀 이런 이제 뭐 이과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술가로 살다가 2016년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공연 콘텐츠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결국 뇌를 모델로 하고 있고 뇌과학을 알아야 이게 인공지능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을 이제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 재밌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도 이제 이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신비해서 이제 요거를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만들었고 그게 과학창의재단 선택이 돼서 이제 어쨌든 지원금도 받았고 대출도 제가 받고 해서 막 SF 연극 만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SF 연극 최초의 SF 연극을 내가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리허설까지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해서 배우들 해서 리허설까지 했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못했어요. 공연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다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뇌과학하고 연결된 그 고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과학하고 심리학하고 되게 가까운 인접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 학자들이 계속 막 불경,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면서 또 다시 보게 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인간한테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긴 있지만 이 굉장히 강력한 지적 능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쵸? 뭘까요, 두 분? 적었는데, 네. 컨닝 하셔도 됩니다. 네. 생각을 리모델링하는. 오, 맞아요. 또. 또? 미래를 예측하는. 맞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생각 리모델링하고 미래 예측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강아지가 만약에 보수를 선택하잖아요. 보수 성향을. 그럼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보수 성향으로 가요. 근데 인간은 보수 성향을 선택해도 진보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부여된 성 정체성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예를 들면 물론 어렵긴 하지만 내가 뭔가 이과생이더라도 어쨌든 나의 인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과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가장 사랑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가장 미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념이나 생각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날 고래가 우리한테 와서 나는 고래로 살고 싶진 않고 이제 참치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소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얘기는 못해요. 물론 아직 그들이 언어를 쓴다 안 쓴다라는 뭐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상상을 사고 실험을 해봤을 때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특히 직업 또 나이가 바뀌면 자기 역할도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포지션도 바꿔요. 그래서 젊을 때는 되게 습기없고 착했던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억척스러워지거나 이기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 부모가 되면서 이타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성이고 두 번째는 미래예측 능력인데 미래예측 능력은 우리가 매일 겪는 겁니다. 일요일 저녁에 회사 가기 싫죠. 네, 왜냐면 미래예측 능력이 벌써 발동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근데 강아지나 금붕어나 돌고래도 미래 예측을 하긴 하는데 단기적인 예측을 합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장기적인 예측까지 가능한데 어느 정도로 장기적이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 미리 땡겨와서 우울해해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증에 걸리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룩말은 난 사자한테 잡혀먹을 것 같아 불안해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사자한테 잡혀먹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짝짓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갖고 있는 축복의 능력이긴 하지만 이것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의 언어로 얘기하면 자기 창조력, 시간 상상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능력을 이제 앞으로 6개월, 6번의 회차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 나중에 결국 마지막 회차에 가면 제가 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지를 결국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비로웠던 건 이 두 가지 능력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일기쓰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고, 특히 손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뭐 70만 년, 200만 년 막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한 70만 년 정도라고 했을 때 인간의 지금 우리의 두뇌가 한 70만 년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대요. 제대로 이 구조가. 근데 우리가 디지털을 만난 건 채 몇백 년이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한 5천 년 정도밖에 안 썼고.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는 아직 인간한테는 이 뇌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는 능숙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부하를 걸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번 연도에 나온 발표 자료는 이제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실험을 했어요. 2월 달에. 그래서 디지털로 쓰게 기록하는 거랑 손으로 기록하는 거랑 뇌 연결성을 확인했더니 이제 뇌 연결이 훨씬 더 손이 높았다. 그러니까 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기를 잘 쓰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다양한 사람의 얼굴을 볼 것, 그리고 다양한 손 활용을 할 것. 펜으로. 그림도 그리고 문자도 쓰고 큰 종이에도 써보고 작은 종이에도 써보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손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을 굉장히 키워왔던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낯선 곳에 멀리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 지능을 높이는데 그리고 일기에 좋은 내용을 넣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좀 많은 분들한테 재밌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계절이나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르듯이 형식이나 내용에 맞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긴 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기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제가 표현하는 자기 창조력이 우리의 사고력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미래 예측 능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은유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뭔가 우리는 되게 가상의 이 추론을 엄청 잘하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뭐 쿠킹 오일이 떨어져 있고 뭐 시금치 김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누가 김밥 먹었네?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걸 추론해서 이렇게 맞춰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계속 키울 거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트에 뭘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왜 써야 되는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쭉 흘리시면 되고,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도 흘리시면 됩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어렵고 막 진지한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부담되실 수 있는데, 게으른 완벽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막상 쓰는 방법은 되게 쉽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게 내용과 형식은 딸랑 두 개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압축을 해서 에센스를 뽑아내자면 결국 우리가 무언가 여기에 지금 손으로 적는 게 어떤 내용을 적거나 그 내용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건 내용과 형식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작가 3명이 쓰는 3가지 장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은 사실 3가지 장르에서 끝나요. 형식은 우리가 무엇을 쓰던 간에 우리는 항상 압축을 해야 되고, 그걸 한번 풀어서 또 써야 되고, 또 푼 거를 또 압축을 해야 돼요. 회의록 같은 걸 보시면 우리가 회의 개요 같은 거를 2갈씩으로 쓰고, 그 다음 회의 내용을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풀어서 쓰고, 마지막에 또 이제 압축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누가 언제까지 타임라인을 끝내고 마감을 이렇게 쳐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압축하고 그걸 잠깐 풀어서 확장시켰고 그리고 또 압축합니다. 6회차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특징이 나올 텐데, 어떤 분은 압축을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분은 확장을 굉장히 잘하고, 확장을 잘하는 분들이 보통 압축을 잘 못하고, 압축을 잘하는 분이 또 확장을 잘 못해요. 근데 요걸 이제 계속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좀 어떤 날은 내가 압축적으로 써야 되는 날은 유연하게 압축적으로 쓰고, 이 날은 내가 좀 풀어서 써야 되는 내용이다 그럼 풀어서 장황하게 쓰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통찰이라는 게 생기고, 그 과정에서 유연함이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또 뒤에 가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자, 먼저 내용. 3명의 작가가 쓰는 3가지 이야기. 아주 쉽게 일단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해볼게요. 최신 뇌과학과 근대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생각이란 걸 하는 걸 좀 도대체 생각의 정체가 뭘까를 엄청 지금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최근 결론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최근 결론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 작가가 있다. 작가가 있는데 작가가 몇 명이 있냐면 3명이 있다. 근데 이 작가 3명이 장르를 각각 하나씩 맡아서 쓴대요. 그 장르가 뭘까요? 나, 그리고 너, 타인, 그리고 일. 근데 여기서의 일은 그 잡도 있지만 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들, 친구, 무슨 과대표, 부대표,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오신 여러분도 지금 수강생이라는 역할, 저는 이제 뭐 코치라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사실 나, 일, 타인이라는 주제로 뭐 이거 철학에서는 나, 너, 그것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나, 일, 타인이라고 할게요. 이 3가지의 장르를 계속 끊임없이 작가들이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한 1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되뇌에서 이걸 다 필터링 시켜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이 자리에 필요한 생각만 인식할 수 있게 놔두고 나머지 모든 필요 없는 생각은 그냥 다 계속 다운시킨대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뇌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커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도와주면 그 쓸데없는 생각을 커팅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면 포도당이 남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싶은 방향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나에 대한 생각과 감정, 뭐 일은 내가 맡은 일이나 역할에 대한 생각과 감정, 타인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감정.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 생각하시죠? 나 오늘 왜 이렇게 부었지? 나 피부가 왜 이렇지? 나 나이 들어 보이나? 나 오늘 예쁜데? 나 오늘 어떤데? 나 뭐가 잘 먹었네? 뭐 해야겠다? 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 그리고 일에 대한 나의 생각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각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극단적인데 그냥 능숙하냐, 능숙하지 않은가. 이 정도의 카테고리의 생각을 한대요. 나 잘하냐, 못하냐. 그래서 발표는 내가 굉장히 잘하는데 난 이 데이터 분석은 정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이제 능숙함이나 유능함. 그리고 관계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속할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로부터 도망갈 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더 잘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인데 요걸로 인해서 뭐 기대할 거냐 뭐 의존할 거냐 내가 너를 보호할 거냐 등과 같이 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하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 머리 안에서 이 속말이나 혹은 겉으로는 행동으로 한대요. 그래서 속말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이런 거. 아니면 어머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뭐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 왜 이렇게 배운 걸 금방금방 까먹지? 뭐 쟤는 나랑 절대 사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속으로 말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웃기게도 허무하게도 뇌과학에서 발견한 결론은 나라는 이 머릿속에 있는 전지욱이라는 나라는 이 존재는 사실은 이 전지욱이라는 캐릭터가 하는 속말이나 행동으로 구성된 가상이다. 허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셀프라고 하는데 결론은 하여튼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지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서 그걸 저는 제 이야기로 계속 갖고 있어요.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 뭐 아들이고 나는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나는 뭐 크리에이터로 살아야 돼 라는 이제 미래까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고 사실은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전지욱이란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죠. 네. 근데 내가 이 환상을 왜 만들었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지욱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거는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나, 일, 타인이고 내가 하는 속말이고 요게 속말로 따지면은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나는 꽤 게으를까 뭐 잘하는 일이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자주 하는 속말인데 어머니 불효자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타인에게는 이제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항상 조금만 안 맞으면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찍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파트에서 한번 찍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자, 우리가 그럼 이 속말이나 행동을 관찰하잖아요. 일기를 통해서 관찰한 뒤에 좋은 거는 유지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심각하게 좀 이렇게 내가 일상이 안 될 정도면 상담을 진짜 받으셔야 되고, 상담사분께서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당신이 주로 하고 있는 그 속말이나 그 속으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게 계속 도와주고,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속말이 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뭐 당장 오늘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능하시면은 이번 주나 아니면 요즘이라고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말들. 혹은 내가 자주 하는 행동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게 나에 해당하는 건지 타인에 해당하는 건지, 뭐 혹은 내가 맡은 일이나 역할에 대한 것인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3명, 그리고 장르는 3가지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수업을 사실은 크게 5월달, 6월달 이렇게 2가지로 나눈 이유가 사실 있어요. 왜 나눴냐면 장르가 사실은 6가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나, 일, 타인, 미래의 나, 일, 타인을 나눠 생각해서, 이 과거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그래서 우린 경험이라고 부르고,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면 미래에 선택할 것들에 대해 생각한대요. 내일 옷 뭐 입지, 내가 그 사람이랑 싸울까 말까, 내가 그 일 할까 말까, 이직할까 말까 등과 같이.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거에 대한 나의 개념을 자아라고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나의 개념을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아까 뭐 지향님 말씀대로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과거에 살아온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질문인 것인지, 앞으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물론 우리 실제 뇌는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구분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속말이 내가 자아에 귀속된 건지 앞으로 선택할 정체성에 귀속된 건지를 생각해 보면 좋고, 하버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젊은 청년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90% 이상 생각하고,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아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과거에 좋은 관계를 쌓아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미래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관계보다 자기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구하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이제 요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과거에 나는 내가 만들어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미래는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카메라를 여기 딱 선물로 줬어요. 우리 모두한테 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유튜브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랑 활동을 했던 제 자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제 영상을 찍는데 사용하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한 번도 영상을 안 찍으신 분이 있으면 카메라를 당근에 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뭐 자기 주변에 누군가한테 주던지, 아니면 이참에 한번 사진을 배워볼까 해볼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자아라는 개념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주입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가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라는 인물도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자아로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 개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부정당하면 자살을 하는 거의 유일한 생명이 바로 인간이기도 하죠. 혹은 미래에 내가 선택할 모든 것을 차단당하면 또 그걸로 생을 끝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사실은 신비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여린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와 정체성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여러분이 쓰는 내용을 한번 이 내용으로 살펴보면 문장이 단순한 건 괜찮아요. 오늘 뭐 했다, 먹었다, 누굴 만났다, 신났다, 좋았다, 슬펐다 해도 되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지금 속해서 어떤 방향을 내가 지금 원하고 어떤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지를 이 지도를 통해서 알면 적어도 그 다음 문장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왜 나는 과거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나는 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사실 이렇게 해서 3명의 작가가 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6개의 이야기죠. 6개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쓰게 되냐면 압축하고 확장하고 압축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실습을 좀 더 해보면 더 쉽게 되긴 할 텐데 한번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저널링을 통해서 뭐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나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 결과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2가지라고 그랬죠? 자기창조랑 미래 예측하는 능력. 이제 이 2가지를 가지고 근데 바로 일로 못 가요. 그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이제 저널링이라고 했고 그 저널링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도구가 압축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압축해보고 요약해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 도구로서 사용을 해서 저 결과물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냥 흐름을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것을 제가 주장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범주화라는 건데요. 우리가 압축하고 요약하는 압축하고 뭔가 풀어보고 다시 이걸 압축해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범주화라는 사고작용인데요. 범주화라는 게 막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지금 범주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MBTI입니다. 우리가 사람 범주화를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MBTI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바로 그 사람 성향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이 범주화가 장점이 뭐냐면 가벼워요. 정보를 많이 습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DNA 안에 세포 하나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필수적인 정보만. 그래서 그것만 딱 복제해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학습해서 그 사람이 배워서 성장할 수 있게 생명체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 MBTI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 범주화고 여러분 각자 직업이나 여러분이 잘하시는 분야에 들어가면 또 각자 또 다른 범주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화가 뭐 영어로는 카테고라이징이고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인간의 사고에는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가 없을 때 하는 사고, 전 언어적 사고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만 하는 사고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를 배우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도 사고를 하긴 하지만 언어를 배우고 난 뒤에 우리는 사고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이 언어적인 사고로 탄생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추측해보는 거 그리고 예술, 과학, 수학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나중에 우리가 그 뒤쪽 감정 파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언어를 모르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실험 결과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는 건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정도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혐오하는 이유가 언어가 너무 좁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언어를 성공과 실패 딱 2가지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은 성공과 실패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시나 문학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연구한 결과 언어가 이제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무조건 무언가를 다 범주화해요. 카테고리를 막 만들어서 여기에 막 분류를 한대요.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그 분류를 하면서 자기만의 개념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범주화를 가방에 물건을 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생각을 담을 가방이 이제 그 가방에 생각을 담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궁화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무궁화 꽃 전문가 이제 둘이 같이 무궁화를 봐요. 그럼 저는 무궁화를 보면 무궁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전문가는 단신백개에 백단신계에 옥토끼
라고, 왜냐면 이분은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분류를 세부적으로 범주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념을 어떻게 갖냐면 꽃이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이제 이분은 형제들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는 무궁화. 그러니까 무궁화 중에 이 단신백계, 백단신계가 무궁화 같이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궁화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들어가지고 적용을 해본 건데, 이렇게 자기만의 개념이 생긴 거죠, 저분은. 네. 요런 과정인데, 요거를 이제 범주화가 그래서 뭐 중요한가요? MBTI 몰라도 잘 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범주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부터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범주화를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분법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뭐 물론 지금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의 지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지능이 나빠져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이 두 가지밖에 범주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으로 넣을지 나쁜 것으로 넣을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행인이 다 일일이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루에 수백 명을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다니는 분 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안 하죠. 왜? 우리는 신경을 꺼도 된다라는 범주화가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몰라도 됨, 무시라는 자기만의 범주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정보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신경 끄기라는 범주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길을 못 다니실 정도로 아마 극도로 피곤해질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실패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범주화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패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면 계속 나는 실패가 쌓이고, 그러면 아까 과거에 나는 내가 만든 이야기라고 했죠. 내가 만든 이야기가 다 실패로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난 실패하는 인간이 돼요. 그러면 난 미래는 다 실패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심지어.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학습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만 있어도, 그래, 나 수업료 냈다 치자. 나 배운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범주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되게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가 레고츠키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해서 너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너의 책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제 사실 교육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어렵긴 하죠. 그게 쉽진 않죠. 근데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획일화된 사고나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뼛속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거 도대체 범주화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 인간아 어떻게 쓰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쓰는 파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저널릭은 이제 아주 쉽고 간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내용은 어렵지만 이걸 막상 쓰는 건 쉬웠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잔머리를 제가 굴린 거죠. 그래서 잔머리를 여러 가지 굴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거를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큰 틀은 이 두 가지 안에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키워드 작성법이에요. 제 노트를 이미 보신 분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노트를 한 페이지를 이렇게 놓고 볼게요. 한 페이지를 놓고 보고, 처음에 저는 이제 줄을 하나 긋고 날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날짜 구분은 해줘야 나중에 헷갈리진 않더라고요. 날짜 구분 정도는 해주고, 내 눈으로 가상의 구역을 나누는데, 왼쪽은 키워드를 쓸 수 있는 좁은 구역, 그리고 오른쪽은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는 넓은 구역으로 줄을 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영역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노트의 영역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키워드에 맞춰서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이제 저는 보통 시간을 써요. 그걸 쓰는 시간. 이 시간의 의미는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의미하는 건. 그래서 뭐 카페에 가서 어디 앉았는데 주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런데 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아이디어라는 키워드를 적고 아이디어를 씁니다. 아이디어 쓰다가 보니까 자료가 좀 필요해.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고 내용을 좀 요약해주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저리 달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책을 좀 읽었고요. 그래서 독서라는 키워드 붙여놓고, 그리고 감정을 쓰고 싶은 감정. 그리고 보통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편입니다. 뭐 이건 제 스타일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마다 키워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 일, 타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목표나 내가 주목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으시잖아요. 운동, 뭐 건강, 뭐 직장 생활 등과 같이 그것들, 아이디어, 할 일, 스케줄, 혹은 명언 좋아하시는 분은 명언까지 키워드가 되게 다양한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내가 하루에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압축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 해당하는 내용을. 그래서 계속 이거를 큰 의미에서는 사실은 내 하루를 범주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가 그 기록법을 정확하게 뭐 첫 줄에는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줄은 이렇게 쳐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범주화는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키워드 작성법이 제가 좋은 이유는 일단 뭐 내가 생각하는 파트나 해야 될 일이나 아이디어 등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슈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했던 사람은 취업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고 취업하면 뭐 진급이나 이직이 되고 결혼을 하시면 또 결혼하게 되면 살림이나 육아로도 바뀌게 되고요. 또 은퇴를 하시거나 뭐 어쨌든 뭔가 바뀌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키워드는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넣을 거냐는 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만의 카테고리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키워드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 일, 타인으로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크게 혹은 내가 그냥 오늘 주로 했던 일 그러니까 일과 혹은 생각 뭐 이렇게 구분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운동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운동 혹은 뭐 생각 혹은 뭐 투두 리스트 등과 같이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주목했던 거 아니면 내가 하루에 요거를 좀 루틴처럼 챙겨갔으면 좋겠다 라는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제 아까 범주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제 하루를 투두 리스트, 뭐 생각, 운동 요 세 가지로만 계속 제 하루를 보면 제 하루는 어떻게 보면 뭐 투두리스트 실패했냐 안 했냐 뭐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다른 키워드를 넣기 시작해요. 뭐 창작 혹은 뭐 의사소통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전 책을 좋아하니까 독서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또 제 하루의 경험은 되게 똑같은데 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범주화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거죠. 내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되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네 하루는 되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키워드를 작성하는 게 좀 어색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한번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게 어쨌든 과제로 나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계속 써보면서 나는 좀 이런 키워드가 반복되는구나 뭐 이런 걸 찾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팁을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쓰면 좋냐면 만약에 키워드를 잡고 쓰는 게 좀 어렵다 하면은 그냥 먼저 내용을 써요. 내용을 먼저 쓴 다음에 이거는 좀 감정에 좀 치우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럼 감정 이렇게 쓰고 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얘기 자꾸 나와. 그럼 아이디어라고 제목을 나중에 후 제목을 달아주셔도 돼요. 안 되면 첫 번째 팁은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팁은 처음에는 분류를 그냥 되게 크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건강 정도. 그냥 하루를 이거를 알려드리면 또 이게 되게 성실한 분들이 보통 이런 수업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걸 키워드를 막 10개, 5개씩 막 채우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이번 주는 그냥 건강만 한번 놓고 보자. 그래서 건강만 쓰고 그냥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정신 건강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좀 익숙해지면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봐요. 건강도 식단이 있고 운동이 있고 뭐 멘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동으로 또 잡아보는 거죠. 어떤 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주를 관찰해보고 근데 하다 보면 또 나만의 어떤 필요나 우선순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운동을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좀 근력을 키워야 되는 타입이야.
나는 뭐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타입이야. 아니면 나는 뭐 유연함을 키워야 되는 타입이야. 아니면 나는 운동 장르를 찾아야 되는 타입이야. 등과 같이 자기만의 소분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뭐 바로 절로 가셔도 되지만 어떤 뚜렷한 주제가 있다면, 근데 만약에 어렵다, 키워드가 좀 어려운데 하시면 되게 그냥 어느 누구나 적용해도 그냥 큰 무리가 없는 아주 큰 부류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미나 뭐 독서, 뭐 업무, 뭐 학업 이런 데 적용을 해보면 처음에는 큰 부류, 대분류를 시작하다가 여러분만의 이제 중간 부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같은 거 보통 하시면, 이제 일 같은 거 하시면 각자 이슈가 달라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분이 있고, 뭐 이직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 협업을 해야 돼서 내가 지금 협업 관련된 뭐 자료를 빨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각자 이슈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중간이나 소분류가 또 달라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팁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렵다면 나만의 키워드를 일단 대분류부터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만이라도 적용을 해서 그 주제만 가지고 계속 범주화를 해보는 거죠. 나의 삶을.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어렵다 하면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면 돼요. 인풋과 아웃풋. 내가 오늘 하루 나한테 들어온 게 뭐지? 그러니까 먹은 거, 보고 들은 거, 혹은 누가 나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거, 오늘 이렇게 들었던 강의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인풋이잖아요.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어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내가 어떤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인풋과 아웃풋으로만 보는 거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것의 장점은 되게 단순하니까 쓰기가 일단 편해요. 쓰기가 편한데 단점은 또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또 인풋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웃풋은 뭔가 건강하고 건전한 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돼서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그냥 오늘 들었던 것들, 먹었던 것들, 봤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좋았던 것들. 그래서 그 아는 분 중에는 영수증을 모으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잡다한 영수증 모든 걸 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썼던 영수증을 다 이렇게 붙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에 대한 자기 소비 지출에 대한 소감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20년이 쌓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옷을 사다가 이제 먹을 걸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뭐 차로 관심이 넘어갔을까?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관심을 계속 추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되게 범주화를 그런 식으로 딱 좁힌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번 일단 자기만의 키워드 같은 걸 찾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키워드 작성법을 결국 어쨌든 제가 제공하는 이유는 장점은 이 한 권에 다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 권에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쓸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볼 때 그 키워드 제목만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 인덱싱을 아예 붙여놓고 그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경우가 많고요. 형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 형식이란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크게 그냥 왼쪽 오른쪽 구분만 할 뿐이지 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형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하자면 그 디지털처럼 그냥 딱 검색했을 때 바로 뭔가 정보를 찾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손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항상 설명하면 따로 이걸 또 뭐 키워드별로 막 이렇게 어디다 노션이나 막 이런 데 저장해야 되지 않나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은 또 100% 안 써요, 나중에. 너무 완벽해서. 이 정리하는 거에, 그러니까 그분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정리해서 완벽한 자기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노트가 깔끔하고 예쁘게 쓰라고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저분하고 남들은 못 알아보는데 나는 정확한 그런 노트를 만들길 원해서 제가 이 클래스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이 키워드와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완전 다른 걸 하나 설명할게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반반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딱 펼치고 양면이잖아요. 펼치면 이 왼쪽은 주제 1, 오른쪽은 주제 2. 그래서 주제 1과 주제 2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제 1은 일상, 뭐 주제 2는 나의 일, 혹은 학업, 어떤 내가 주목해야 될 것.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은 왼쪽, 뭐 내 어떤 일은 오른쪽, 뭐 아까처럼 만약에 뭐 사람이면 사람,
여기는 뭐 내 일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일상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쪽. 이렇게 쓰는 방식은 이제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엄청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가 왜 유명해졌냐면 책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논리 철학 논고라는 철학책 하나를 썼는데 그게 이제 현대 철학을 거의 뒤엎었는데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전쟁 중에 썼어요. 실제로 본인이 자기가 군인으로 참전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썼냐면 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왼쪽은 자기 전쟁에 대한 자기 일기. 그래서 누가 상병이 너한테 잔소리해서 짜증이 났다. 뭐 누가 지금 죽었다. 슬프다. 뭐 이런 얘기 쓰고 오른쪽은 자기 철학 연구만. 그래서 이걸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단순화시켜서 노트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본 결과 이거의 유일한 단점은 페이지 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상이 좀 많은 분은 왼쪽에 빨리 차버리고 뭐 일이 좀 많으신 분은 일이 빨리 차고 뭐 그런 언밸런스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구분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왜냐면 펼치면 바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색깔로 구분하면 어때요 이러는데 색깔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방금처럼 우리가 인생의 카테고리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이건 삼색 볼펜으로 안 되는데 또 이제 오색 볼펜 검색하고 오색 볼펜 이상은 없으니까 이제 또 필기구 검색하다가 이제 그날 하루 다 가고 그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인간만이 거의 독보적으로 갖고 있고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응용하게 되면은 인지행동 치료나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쓸 거냐? 그러니까 내용은 결국 3명의 작가가 쓰는 6가지 장르의 이야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범주화하는 것, 그러니까 범주화를 계속해서 이 쓰는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 맞게 계속 다양하게 카테고라이징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지점은 알아차림.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뭐 인도 전통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다음 그러니까 6월 달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건데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쓸모 있냐 없냐,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냐 없냐, 살 거냐 말 거냐라는 이제 이런 가치,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소유하는 방식의 사고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사고 체계나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건 그냥 알아차림. 아, 나 지금 되게 화가 나 있구나. 난 지금 되게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되게 미루고 있구나. 라는 것. 근데 현대적인 사고는 미루고 있으니까 이걸 통제해서 바꿔서 미루지 않는 되게 효율적인 인간으로 바꿀 것. 뭐 나는 지금 화가 났으니까 감정을 조절해서 나는 되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 뭐 이런 조절하는 쪽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데 사실 조절하면 할수록 우린 조절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저널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그런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쓰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에 대해 이해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한번 문장으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후련해지고 엄청나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수정 보완할 점이 보지 말라고 해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부분도 보여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 유지하고 수정 보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